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납치될 뻔한 큰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납치범은 잡혀서 구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한복판, 그것도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네, 이 KBO 이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던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차가 막힐까 봐 8회가 시작될 무렵에 이 여성 좀 일찍 경기장을 빠져나왔는데요. 자신의 차로 가서 앞좌석과 이 뒷좌석의 문을 모두 열어놓고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 피해 여성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끌어당기려던 괴한은요. 이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뒤에서 입을 막고 끌고 가려고 했다라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이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이 남성이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간 것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검거했습니다. 네, 결국 사건 발생 8일 만에 납치를 시도한 남성이 검거가 된 건데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유독 이거 굉장히 많은 주차장에서 이런 거 보면 좀 대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피해자랑 일면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 피해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경찰 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남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뺏을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이 남성에게 강도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 그리고 비뚤어진 욕망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입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는요, 납치의 목적입니다. 네,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그나마 납치 미수로 그쳤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납치를 하려던 남성이 도망갔다, 이건데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돈을 빼앗으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더 위험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범인들이 피해자를 약치, 유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행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돈을 목적으로 약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약치, 유인하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또 이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약취 유인이 미성년자한테 뭐 사주겠다 이러면서 약취 유인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심지어 아이 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어린 아이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형량 또한 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이 적용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가중처벌이 되는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봤는데 가수 박완규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납치를 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군가가 차를 좀 뒤에서 밀어달라는 부탁을 듣고 밀어주려고 했다가 납치를 당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도와주려다가 가수 박완규 씨가 도와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납치범들이 흉기를 들이댄 거죠. 그래서 강제로 차에 태워졌는데 차 안에는 이미 2명의 여학생들이 납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완규 씨 역시나 이 납치범들의 강요로 수면제가 된 음료를 마셨지만 내가 여기서 잠들었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잠을 참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납치범들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한창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봉고차, 예전에 승합차 그거 타고 가다가 무조건 그냥 여성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해서 사창가에 팔거나 남성들은 원양어선에 태운다.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끔찍한 때였는데 박완규 씨도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게요.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이 초등학교 납치 사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남성이 여학생 옆으로 다가옵니다. 이 남성 A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고요. 아이의 몸을 옥상 기둥에 결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모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를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건 미리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계획 범죄라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성은요 미리 준비한 협박 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편지를 써놨다는 거죠. 또 편지 내용도 좀 수상합니다. 편지 내용이 오늘 오후 2시까지 5만 원권으로 현금으로 2억 원을 준비해라. 만약에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협박 편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찍어서 아이 어머니에게 보낸 거죠. 네. 이미 여학생을 타겟으로 삼고 계획을 한 거였는데 이 문자를 받고 이 부모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네, 어머니가 진짜 현명하십니다. 사실 겁이 나서 신고 안 했을 수도 네. 있는데 이 피해자의 모친은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납치범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낼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별다른 어머니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치범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경찰이 올까, 내가 걸렸나 이게 살피면서 아이에 대한 감시가 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 피해자, 이 여학생이 그 틈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납치 후에 1시간 동안 옥상에 결박되어 있던 여학생은요. 묶여있는 테이프를 끊고 도망을 쳤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필사적으로 집으로 달려가서 와 진짜 아이가 똑똑해요. 컴퓨터로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에 인근 경찰서로 달려가서 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시각이 오전 9시 45분경이었습니다. 네. 이게 흉기로 위협을 받고 묶여 있었던 상황에서 용기를 냈다는 게 너무 기특하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 정말 완벽한 대처를 해냈는데 이 용의자 잡혔나요? 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CCTV를 통해서 이 납치범 A씨의 동선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 정말 철저한 계획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 게 도주하는 과정에서요.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요. CCTV 있는 곳에서 또 옷을 수시로 갈아입는 등 자신이 검거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했고요. 추적 끝에 A씨는 오후 5시 15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놀라운 건요. 알고 보니까 이 납치범 A씨가 이 피해 여학생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이면 아이와 아는 사이였던가요? 뭐 면식범에 의한 그런 범행인가요? 그런데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가까이는 살았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납치범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옥상에 묶여있던 피해자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 가해자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이 경찰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이런 범행을 했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 채무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또 아이를 위협했던 흉기는 집에서 가져온 거고 범행 대상은 내가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아이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특가법상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고요. 1심에서는 A씨에 대해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단지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말 누가 그 상황이었어도 속수무책이었을 텐데 네. 아이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정말 다행이지 네.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 단단히 벌을 줘야 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 처벌을 해야 할 이 법원에서요. 미성년자를 납치하려던 남성의 영장 신청마저도 기각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남성이 교복을 입은 학생을 뒤를 쫓아갑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이 남성 내리려는 학생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당겨서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그 후에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듯 실랑이를 벌이는 남성의 다른 손에는 흉기까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른 주민이 나타났고 남성은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주민분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네. 이
도망간 나쁜 놈, 이 나쁜 사람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피해 학생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범행 시도 2시간 만에 이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던 이 남성 B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이틀 뒤에 열렸던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CCTV로 증거 영상이 뻔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가해자가 받는 혐의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 유인을 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즉 벌금형 자체가 없는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또 피해 학생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 납치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이 가해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할 경우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왜 신고했어? 보복범죄까지도 우려가 됐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을까? 저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재판부에서는 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피의자가 재범의 위험성, 도주나 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씨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실제로 이러한 약취유인 범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즉 구속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이 재판부가 좀 크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같은 아파트 주민의 흉기까지 들었고 그것도 심지어 상대가 미성년자였는데 그것도 범행을 네. 하려던 자가 자기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간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주민이 나타나자 바로 도망간 건데 그쵸. 그래서 미수가 된 건데 이게 여기에 이 정도로 판결이 됐다는 게 이게 만든 겁니까?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분노를 금치 않았습니다. 마주친 주민 아니었으면 범행했다. 납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던 가정하에 판결을 내려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했는데 실패했다고 풀어주다니?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 사는 남자를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풀어줬다니 여학생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이 피해자 가족도요. 대한민국 법이 맞느냐라며 분노했고요. 또 아파트 이웃 주민들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범행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버린다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네. 어떻게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경찰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경찰인 오히려 보복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장 수사했던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그 이 피해 아동에게 어떻게 했냐? 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여를 했고요.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타나면 바로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인 해당 아파트의 주거지 순찰 강화 조치까지,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은 이런 임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행히도 이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다행이긴 한데 첫 번째는 기각이 됐는데 왜 두 번째는 구속 수사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이 첫 번째 영장 신청했을 때랑 두 번째 신청했을 때 사이에 경찰이 보강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도주한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피의자 B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상한 모습을 여러 가지를 보였습니다. 오호. 이 범행 직후에 초등학교 담벼락을 넘어서 이 남성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후에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이 남성 자신의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이 경찰차를 뒤따라다니면서 오히려 경찰에 추적하는 거를 뒤따라가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봤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에 이 남성이 휴대전화에 뭔가를 막 바쁘게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인멸. 네, 이것도 증거인멸 우려다. 이렇게 경찰은 봤습니다.
그리고 네. 네. 예, 수사를 계속 이어가던 경찰은 결국 이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 남성이 미성년자를 뒤따라다니면서 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했던 이 영상물 사진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몰카물도 네. 그 핸드폰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심지어 아동 성착취물까지도 그 해당 휴대폰에 있던 것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경찰이 잘했네요. 네.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다른 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구속시켰으니까 이 경찰이 잘했고요. 네. 처음에 이 사건을 그냥 구속도 안 하고 종결하려고 했던 그 법원은 좀 잘못한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으니까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을 시킬 수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결국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당연히 다 신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죄, 다른 범죄까지도 발견이 됐잖아요. 적용된 혐의만 4개인데요. 당초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서 결국에 이것은 추행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 적용된 죄는 추행 목적의 약취 미수죄가 적용이 돼서 더 형량 자체가 높게 제명이 바뀌었고요. 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19일 만에 법원에서 재신청된 구속영장 청구 받아들여서 이 남성 B 씨 구속이 됐습니다. 추행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뭐 다행일 수도 있지만요. 이 피해자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 한 5년 정도가 실제로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초반에 구속 수사가 안 됐다는 게 정말 이해도 안 되고요.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른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납치의 목적이 오로지 돈인 경우에 자산가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해외에서 왜 납치되고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이런 기사들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급 범죄가 있었어요. 네, 이 범죄는 올해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3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자산가인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10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한 일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해자 C씨,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지인인 D씨와 함께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사업 투자 문제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이 D씨가 투자를 좀 받고 싶다며 C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두 사람.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별안간 이 자산가인 C씨가 차량 납치를 당했습니다. 아니 그 DC CC면은 두 분이서 같이 지인과 있었던 건데 CC만 납치를 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C씨를 납치한 괴한들이 같이 술잔을 기울이던 D씨의 지인들, 공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D씨는 사전에 자신의 공범들과 짜고 내가 이 C씨랑 같이 술을 먹는 동안 너희는 기다려라. 대리기사인 척하고 기다려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C씨가 나와서 대리기사를 좀 부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술을 한 잔 마셨으니까. 그러자 이 D씨가 내가 불러주겠다. 네가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대리기사, 자신의 공범들이 숨어있던 이 차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습니다. 2018년부터 6년을 알고 지낸 사이다. 그러면 6년 동안 이걸 계획했을 리는 없고 어떤 그 중간에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납치의 목적,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범행 동기는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회사의 대표였던 이 가해자 D씨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도 밀릴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피해자 C씨가 억대의 외제차와 이 명품 시계 등을 소유한 자산가다 보니까 C씨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인에게 범행을 제안했고요. 이 지인이 또 다른 공범들을 모집해서 총 5명이 한패가 돼서 이 범행을 벌였던 겁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고요.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한 뒤에 납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전기 충격기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을 공모하고 미리 범행 도구까지도 다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끔찍한 건 피해자의 이동 경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는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놨다고 합니다. 아. 정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 이 6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 이런 일을 벌였을 거를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분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이 납치된 차량에 D씨도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렸잖아요. 피해자 네. C씨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공범들한테 이 D씨가 손짓 발짓으로 범행을 막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받고 공범들은 이 C씨에게 4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10시간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이 현금 9천만 원 상당의 시계까지도 빼앗았습니다. 오. 이들은 가족이나 이 지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가져오도록 시켜라 이렇게 계속 피해자를 압박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C씨는 손에 묶인 케이블 타이가 조금 느슨해진 이 틈을 타서 차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당은 그대로 달아났고요. 다행히도 지나가던 시민이 도와줘서 구조가 됐고 이 신고를 도와줬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전담팀을 꾸렸고요. 도주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 이 범행에 이용된 C씨의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잠복 끝에 차량을 찾으러 온 일당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동선 추적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사망을 좁혀서 주범 D씨 등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아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0시간가량을 끌려다니면서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이거는 말 그대로 납치 강도잖아요. 그것도 지인이에요. 알고 네. 지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0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10주의 상해를 10주면은 상당한 상해거든요. 네. 상해를 입혔고 죄질이 아주 나쁜데 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도 범행 경위나 수법 또 피해자의 관계 등을 봐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 친구 있잖아요. D씨 등을 포함한 3명한테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또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작물인 이 훔친 시계를 팔도록 도운 한 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상해죄가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판사가 최대한 깎아주면 2분의 1, 즉 3년 6개월까지가 최대 장량 감경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친구 D씨, 정말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D씨도 징역 4년, 나머지 공범도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심지어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판사가 2분의 1 최대 강령치를 다 적용해서 3년 6개월 4년밖에 선고를 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10주 상해까지 입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가해자들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일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누리꾼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엄벌인가? 저 사람은 누굴 믿고 만날 수 있을까? 사람을 납치하고 때렸는데 고작 4년. 납치 살인 미수 아닌가? 안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와 같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잠실 야구장 그 납치 미수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납치 사건 모두 누구나 뭐 돈 때문에 혹은 뭐 성범죄를 위한 그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없이 납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납치 범죄가 모든 범죄의 수단이자 시작점이기 때문에 선고 형량도 높아져야 되고요. 법정형도 해당 조문 자체가 개정된 마지막 개정 시점이 2013년입니다. 11년 전인데요. 법정형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의 고찰이 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미수라고 네. 이거를 좀 이렇게 형량을 낮춰주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럼요. 미수의 동기가 자발적이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한 경우에는 그래 미수에 그쳐서 그래 선처를 해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니잖아. 네.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지가 미수를 한 거잖아. 범행을 하려다가. 네. 근데 이것까지 봐주면 어떡하냐 이거죠.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자,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